조선 관군은 겁쟁이들이었나? 조선 관군도 영맹하게 싸웠습니다. 왜군에 전군하여 참전한 포르투갈의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군은 모두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가 남긴 기록들을 살펴보면 일본군이 성벽을 타고 침입해 오는 것을 본 조선인들은 성벽 윗부분에서 일본군을 막기 위해 해자로 뛰어들었다. 성 안에서 양측은 모두 전력을 다해 싸웠다. 훌륭한 장수이자 조선왕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높은 조선군 대부분은 목숨이 닿을 때까지 싸웠고 오직 소수만 살아남아 포로가 되었다. 조선의 기마병 한 명을 생포했는데 살려주겠다고 하자 그는 자신의 명예가 걸렸다며 풀려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다. 일본 병사들이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자 자기 목을 베라는 흉내를 냈고 결국 일본군은 그의 뜻대로 그의 목을 베었다. 그리고 명수군 제독 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찍이 듣기로 조선의 병마는 겁이 많아 쓸 수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번 전쟁터에서 보니 매우 영맹스러워 참으로 굳센 병사였습니다. 단지 그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힘을 다하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왜군은 전투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싸우다 죽는 것을 명예롭게 여겼는가? 싸움에서 불리해지면 자기도 살기 위해 동료를 버리고 도망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평양성 전투에서 패한 고니시 부대는 혼자 걸을 수 없는 부상자들을 모두 버리고 도주했으며 고니시 부대를 돕기로 했던 후방의 오토모 부대와 나가마사 부대는 고니시 부대가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 임무를 팽개친 채 서울로 먼저 도주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과 맞붙은 와키자카는 자신의 부하들이 조선 해군에 박살나며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도 뒤돌아 도망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임진왜란 전에는 왜군의 공격이 전혀 없었나? 임진왜란 6년 전부터 이미 왜군은 군사도발을 하며 조선의 전투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임진왜란 6년 전인 1586년 6월 왜군 전선 한 척이 남해안을 침범했지만 평소 왜군의 행태와는 다르게 바다에 떠있다가 조선 수군과 치열한 교전을 벌인 뒤 약탈도 하지 않고 물러갑니다. 몇 달 후인 1587년 2월에는 18척의 왜군 전선이 1000명이 넘는 병력으로 전라도 고흥 지방을 침범했고 조선 수군과 접전 끝에 많은 조선군이 전사하고 4척의 판옥선을 빼앗은 후 그대로 사라집니다. 조선 조정은 일본의 의도를 알 수가 없었고 선조실록에 따르면 선조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이 승리하였으나 바다에 계속 체류하고 쳐들어오지 않아 그 속셈을 알기가 어려우니 이유를 조사하라. 이때 일본은 조선군의 전투력, 전투장비, 경계태세 등을 살피는 전투정찰을 하고 돌아간 것이죠. 조선은 임진왜란의 징후를 전혀 몰랐고 대비도 전혀 하지 않았나. 조선은 임진왜란 전부터 일본의 침공을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종육품이었던 이순신을 정삼품인 전라좌수사로 7단계 진급시켜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였고 각 지방의 전쟁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성을 보수하고 새로 쌓도록 조치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업에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내몬 끝에 원성이 높아지고 민심의 이반을 가져와 전쟁 준비를 거의 중단하고 맙니다. 명나라는 일본의 조선 침략 조짐을 전혀 몰랐을까? 중국은 일본이 조선을 거쳐 중국을 침략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전쟁 발발 8개월 전에 류큐는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예 통보했고 중국인으로 일본에 있던 상인 진신과 허이후 등도 일본이 중국을 침략할 것이며 조선이 왜군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중국 조정에 전달합니다. 정보를 입수한 중국은 즉시 여동도사를 통해 자문을 보내어 사실 여부를 조선에 물었고 조선은 예조판서 한응인을 중국에 보내 그 소문이 허위임을 주장했는데 이때 조선 조정이 명예 보낸 진회 정주문을 유성룡이 작성합니다. 그러나 그 후 일본은 조선을 침공했고 명나라는 자신의 영토까지 전쟁의 화가 미칠 것을 우려해 조선 땅에 출병합니다. 임진왜란 발발 전 조선이 예상한 왜군의 규모는 조선은 1, 2만 명 정도의 왜군이 침략해오는 국지전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서울에 와있던 일본 사신 겐소에게 진짜로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것인지를 물었는데 겐소가 내년의 길을 빌어 삼국을 침범할 것이라고 화가 나는 것을 듣고 조정은 크게 놀랍니다. 결국 조선은 일본의 침략을 예상했지만 소규모의 왜군이 남부 해안을 침공하는 정도의 국지전으로 예상하고 전면전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았습니다. 통신사로 일본을 다녀온 동인 김성일은 정말 일본 침략설을 부인했나? 전쟁을 경고한 서인 황윤길에 반대했지만 사실 전쟁 가능성을 같은 동인인 유성룡에게는 고백합니다. 조선은 황윤길을 정사, 김성일을 부사로 하여 1590년 3월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했고
조선에 돌아온 후 황현길은 전쟁을 경고했지만 김성일은 황현길과 반대 의견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김성일은 같은 동인이었던 유성룡에게 전쟁을 말하면 민심이 흉흉해질까 두려워서라고 고백했고, 유성룡은 왜의 침공을 어느 정도 인식하여 부분적인 준비를 하지만 왜군을 소규모로 예상했을 뿐 30만 명에 육박하는 대병력이 공격해 올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 전까지 조총을 전혀 몰랐나? 조선은 임진왜란 3년 전에 이미 조총을 알았습니다. 통신사들이 돌아올 때 대마도 성주 소요시토시가 공작새 2마리와 조총, 창, 칼 등을 바칩니다. 그러나 조선조정은 공작새는 경기도 화성에 놓아보내고 조총은 무기제조기관인 군기시에 놓아두라고 할 뿐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것을 보내준 대마도주의 의도를 파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즉 조선은 1589년에 조총을 알게 되었지만 일본보다 46년이 늦었고 그나마도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일본은 갑자기 대군을 보내 조선을 기습 공격했나? 일본은 임진왜란 침공 3개월 전에 조선에 최후 통첩합니다. 임진왜란 발발 3개월 전인 1592년 1월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는 도요토미의 승낙을 받아 노리마스를 조선에 보내 조선에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노리마스는 부산에 도착하여 부산진 첨사 정발, 동래 부사 송상현에 사람을 보내 대군이 나고야에 직결 중이며 4월 침공이 결정된 사실을 통보합니다. 명과 교섭하여 일본의 조공을 받을 수 있게 하든지 명을 칠 수 있게 길을 비키든지 하라는 통첩이었습니다. 송상현이 그대로 조정에 보고했으나 조정에서는 일체 응답이 없었고 노리마스는 그대로 돌아가고 맙니다. 조선조정은 노리마스의 통첩을 부질없는 협박으로 결론지었고 한편으로 경상, 전라, 충청에 군사태세를 정비하며 전쟁에 대비하기는 했으나 4월 13일부터 시작된 왜군의 대대적인 침공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왜군이 상륙하기 전 부산 앞바다에 일박하는 동안 조선 수군은 왜 공격하지 않았나? 경상 좌수사 박홍과 경상 우수사 원균은 자신만의 목숨을 위해 책임을 팽개치고 도주합니다. 원균과 박홍은 왜군 선봉대 고니시에 18,300명보다 더 많은 군사와 전력을 보유하고도 도망치고 맙니다. 왜군은 전체가 조총으로 무장했나? 왜군의 10% 정도만 조총으로 무장하고 나머지는 창, 칼, 활 등 재래식 무기로 무장하였습니다. 임진왜란 시 모든 왜군이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조총이 최첨단 무기인 것은 맞지만 대량 제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적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 주로 선봉부대에서 운용되든지 아니면 활과 조직적인 활용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조총은 1543년 포르투갈에서 전해진 후 1575년 오다 노부나가가 전투에서 3000정의 조총이 처음 사용된 후 왜군의 중요한 개인 화기가 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 조총을 생산하여 임진왜란 시에는 3만정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일본이 임진왜란 때 약 30만 명을 무장시켰으므로 왜군의 10%가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임진왜란 시 왜군이 사용했던 조총은 아퀴바스라고 불리는 것이었는데요. 조총은 심지가 다 탄 후에 탄환이 발사되기 때문에 장전에서 발사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통은 1분에 1발, 아무리 숙련된 사수라도 1분에 4발까지만 발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사정거리는 100m 이내였고 총에 맞았을 때 치사율은 약 20%였습니다. 조총은 그 자체가 여러가지로 불편한 개인 화기인데다가 대량 생산이 안되고 비싼 문제 때문에 나머지 병사는 다른 개인 병기인 활과 창으로 무장했습니다. 조총과 활, 창으로 부대를 편성하여 전투를 할 때는 상호 기능을 보완했기 때문에 효과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즉 먼저 조총병이 사격을 하고 이선으로 물러나 재장전하는 동안 궁수가 앞으로 나와 활을 쏘아서 조총의 사격 공백을 채우는 것이죠. 이러한 사격을 반복하여 적의 전열이 무너지면 기마병이 돌격하고 칼과 창병이 앞으로 나가 백병전을 벌여 전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조선군 병사들은 갑옷을 입지 않은 포졸 복장이었나? 조선군 장교들은 물론 일반 병사들도 갑옷을 입고 싸웠습니다. 루이스 프로이스의 기록에 따르면 조선 병사들은 튼튼한 가죽 갑옷을 착용했고 일본군의 모자와 같은 철모를 쓰고 있었다. 모자는 강철 또는 무쇠로 만든 것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조선군은 대부분 갑옷을 입었으며 병사들은 국가에서 지급된 지갑, 엄심갑, 피갑 등을 입었습니다. 수군 역시 갑옷을 입고 싸웠으며 이는 당시 일본인이 그린 전투화에서 조선 수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